자, 주제통합 6번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이 파동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죠. 왜냐하면 파동은 이렇게 진동하는 친구고요. 입자는 이렇게 찍찍하고 이렇게 멈춰있는 친구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질을 가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의문스럽겠지만 빛이 놀랍게도 그렇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제 그것에 착안해서 드브로이는요. 빛 말고도 뭐 소립자, 야구공, 전자 같은 물체들도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뿐 아니라 모든 물체들이 다 본질적으로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 그리고 정의를 합니다. 물질파를 정의하고 있어요. 모든 물체들이 갖는 파동을 물질파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기존에 생각하던 고전 역학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고전 역학과 드브로이가 새롭게 제안한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잘 대조시켜야 되겠죠? 기존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입자랑 파동은 관련이 없는 친구고 얘네들은 오히려 상반된다, 반대된다. 자, 왜냐? 서로 갖는 성질이 너무 다르거든요. 자, 파동이 갖는 성질이 뭐가 있습니까? 파장과 진동수, 진폭 같은 성질들을 갖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통합과학에서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진동이 있다고 했을 때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진폭이 아마 여기 중심에서부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요 진동하는 높이가 진폭이고요. 그 다음에 뭐 1초에 몇 번 진동하냐, 그게 이제 진동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친구가 있을 때 얘가 진동수가 높은 거고 얘가 진동수가 낮은 거죠. 느리게 진동하는 거니까. 자, 얘네들 이와 같은 성질들은 파동이 갖는 성질이고요. 또 입자는 어때? 운동량, 위치, 속도, 가속도, 에너지. 그러니까 이렇게 입자가 있을 때 얘가 어디에 있느냐, 얼마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느냐, 에너지가 얼마냐.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입자의 성질이죠. 근데 이것이 서로 관련 없어 보였는데 사실은 빛에서 뭐가 밝혀졌어요? 이 둘 사이에 어떤 특정한 관계가 성립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그것을 그대로 일반 물질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빛에서 성립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떤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파장과 그다음 뭐가? 운동량이 서로 반비례 관계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진동, 즉 파동의 성질이었던 파장이라는 물리량과 그다음에 입자의 성질이었던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이 두 개가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파장이 높으면 운동량은 작고 파장이 짧으면 운동량은 높아진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파장과 운동량이 반비례 관계라는 게, 자, 이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친구가. 자, 이 친구는 파장이 짧죠. 자, 이 친구는 파장이 깁니다. 자, 얘는 뭐예요? 운동량이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진동하는 친구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운동량이 크고요. 이렇게 웅웅 느리게 진동하는 친구들은 운동량이 적다. 이 둘은 반비례 관계다. 자, 이런 비례 관계가 나와 있네요. 분명히 선지를 풀 때 이 정보가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때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래요. 자, 이 운동량은 얘가 입자 관련된 거였죠. 질량과 속도의 곱이므로 파장은 질량과 속도의 곱에 반비례한다. 이 질량과 속도의 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거야? 이게 바로 운동량이라는 거니까 요 문장은 그냥 파장이 운동량에 반비례한다는 것과 또 다르지 않은 문장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수식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게 봐요. 바로 뭡니까? 파장은 자,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의 역수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한 값,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운동량이죠. 자, 운동량의 역수에 특정한 상수를 곱하면 물질 파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얘랑 얘가 이렇게 얘가 이 친구가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얘랑 얘랑 반비례 관계라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파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운동량분의 H를 곱하면 파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 물리량을 이제 엮어가지고 하나로 표현을 한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이런 가설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드보로의 가설에 따르면 질량과 속도를 가는 모든 입자는 물질파가 생긴다. 하지만 야구공, 이렇게 현실 세계와 같은 보통 크기의 물체는 운동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작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보통 크기의 물체, 질량이 매우 작은 전자, 이 두 개를 잘 대조해야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거시세계의 물체라고 하죠. 크기 때문에. 자, 전자는 미시세계 속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시세계 속에 속하는 야구공 같은 친구는요, 물질파, 파장을 관측하기가 힘들어. 진동성을 관측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 이유는 이 야구공 같은 친구는 운동량이 너무 크므로, 근데 이제 운동량이 큰 이유가 뭐냐면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 질량이 매우 작다고 되어 있죠. 이 보통 크기의 물체인 야구공은요,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너무너무너무 큰 거야. 질량이. 오케이? 자, 질량이 크면 무슨 그 상황이 발생하느냐. 자, 여기 운동량을 구하는 여기 공식 속에 질량이 있죠. 이게 상당히 크다는 것은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 파장은 한없이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질량이 상당히 큰 물체의 파장을 구하면 이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장이 무시할 정도로 작아가지고 관측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진동성을 관측하기가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하지만 전자 같은 친구들은 질량이 굉장히 작죠. 따라서 이것이 아주 작기 때문에 반대로 요게 커지면서 의미 있게 파동성이 관측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론은 수년 후에 진짜로 전자의 파동성이 증명되는, 이게 리얼이었다, 실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실험적 입증은 불확정성 원리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약간 그 시간의 흐름, 연구의 흐름이 나름 드러나요. 자, 일단은 빛이 파동과 입자의 두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해서 드브로이가 가설을 제안하죠. 빛 말고 다른 물체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제안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가설이 실험적으로 증명되고요. 이 실험적 입증된 것을 바탕으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에 토대가 되니까 이렇게 연구의 흐름이 쭉쭉쭉쭉 순서대로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확정성 원리 너무너무 중요하죠.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확정성의 원리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들. 자, 하이젠베르크는 파동성과 입자성이라는 이중성 때문에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것은 근본적인 한계다.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측정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측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게 바로 근본적이라는 뜻이겠죠. 자, 어쨌든 이 위치나 운동량 같은 이런 물리량이 특정한 값을 가지지 않고 범위로 정해질 때, 잘 들어봐요. 특정한 값을 가진다면 그것은 확정적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너의 키는 173.5야 이렇게 뭔가 값을 가지면 그건 확정적인 거겠지. 근데 너의 키는 170에서 175 사이야 라고 범위로 정해지는 것이 훨씬 더 불확정적이겠죠. 자, 그런데 이 범위를 델타 A로 표현하고요, 이를 A의 불확정성이라고 부른다. 이게 델타처럼 생겼는데 델타 맞겠죠? 근데 이거 뭐 지금 제가 델타라고 부르는데 혹시 다른 뭐 문자면은 여러분들 수정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델타로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범위를 델타 A로 표현하고 이를 A의 불확정성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치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위치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범위로 정해질 때 그 범위를 델타 A라고 얘기하고 얘를 불확정성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여기 공식이 나와 있어요. 자, 델타 X는 무엇이냐? 위치의 범위, 즉 위치의 불확정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MV는 뭡니까? M 곱하기 V가 뭐였어요? 운동량이었죠?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은 플랑크 상수를 4파이로 나눈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이 수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쨌든 간에 잘 봐. 요것 곱하기 요것이 어떤 값으로 그 정해진다고 합시다. 이게 어떤 값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어쨌든 이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k라고 하는 것은 얘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범위 내에서 뭔가 하나가 정해지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왜 불확정적인지. 자, 만약에 얘를 줄이려고 그래. 얘를 줄인다는 것은 위치 측정의 불확정성을 줄인다는 거죠. 근데 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k가 유지되려면은 얘가 올라가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 할수록 운동량은 점점 불확정해지는 거죠. 자, 네, 반대로 이것을 높이면 이게 줄어드니까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려 할수록 위치는 측정하기가 힘들어진다. 즉 얘네 곱이 일단 얘네가 이렇게 한쪽 변에 이렇게 좌변에 얘가 모여 있다는 것은 얘네 둘이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고, 그 말은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을 동시에 그러니까 불확정성을 높이면 안 되죠. 동시에 낮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얘네들이 한 변에 모여 있는 거죠.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한다. 결론은 뭐예요?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수소 원자의 전자를 이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전자 위치를 측정을 할 겁니다. 자, 이 전자 속도가 굉장히 빨라 보이죠?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수소 원자 내에서 돌고 있는데요. 자, 이 그 빛을 이용해서 이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전자의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이제 1% 정도의 불확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속도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속도의 측정. 여기서 속도의 측정에 좀 부연 설명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사실은 이 속도의 측정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운동량을 측정한다는 것이죠. 자, 왜냐? 운동량을 뭘로 구합니까? 아까 운동량의 공식이 뭐였어?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자, 그리고 질량은 알려져 있을 거고 이 속도가 중요한 거니까 이 속도를 통해서 이제 운동량을 측정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속도를 통해서 이 불확정성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운동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운동량. 자, 그리고 이제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 이 위치를 계산할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을 질량과 속도로 계산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요 식을 통해서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수소 원자의 지름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래요. 자, 그러면 잘 봐. 원자의 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다고 할 때 이 원자 자체의 지름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전자의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었기 때문에 10배 크죠? 10배 크지? 10배 크잖아. 지금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델타 X야. 그러니까 이 전자의 위치 범위야, 범위. 아까 불확정성이 뭐라 그랬어? 그 불확정성이 범위로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수소 원자라는 것의 지름, 그리고 이 원자 안에는 전자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원자 자체의 지름을 다 합쳐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미터인데 그 전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봤더니 그 전자가 있는 것이 하나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한데 그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의 범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대체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체. 아니, 이 원자가 이만한데 원자보다도 훨씬 작은데 전자가 이만한데 원자보다도 10배 큰 범위 안에 여기 안에는 어딘가에 존재한다. 물론 이 바깥에는 존재를 안 하겠지만 이 안에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불확정적입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이 속도의 측정의 1%로 좀 그래도 속도 이 측정의 1% 정도로 이 불확정성을 줄였더니 얘는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확정성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반면에 야구공처럼 보통 질량을 갖는 물체에 대해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불확정성은 매우 작게 나와서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질량 m은 크고요. 불확정성 x가 너무 작아가지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확정성 s가 뭡니까? 바로 위치의 불확정성이었죠. 위치의 불확정성. 자, 그러니까 요 위치의 불확정성, 그러니까 야구공 같은 경우에는 질량 m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치의 불확정성이 상당히 작아가지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보면 여기도 수소원자, 즉 미시세계와 야구공, 거시세계의 물체의 다른 점을 잘 비교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불확정성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우리의 키를 재더라도 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정교할수록 줄어들겠죠. 막 소수점 쭉쭉쭉 내려가면서 173.537이 막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키를 재고 야구공의 위치를 재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미시세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시세계. 자, 그리고 미시세계의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계가 다 바로 뭐냐면 이거 뭐였어? 아까 본질적인 거 있었는데, 그렇지, 근본적인 한계. 우리가 이제 그 미시세계에서 측정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한계를 여기에서는 여기 그 한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시세계에서 우리가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요, 측정 장비가 아무리 정교해지더라도 애초에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이 성립하는 순간에 애초에 아무리 정교한 장비를 만들더라도 미시세계의 성질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거시세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미시세계에서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불확정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여기서는요, 왜 불확정한가, 그러니까 불확정성이 왜 발생하는가, 불확정성의 원리가 왜 그런 것인가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글이죠. 자, 대전제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전제인데요, 물체를 측정하려면 그 물체를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야구공이 어디 있나 측정할 때 야구공 안 건드려도 되지 않나요? 사실은 건드리고 있어. 왜? 자, 벌레를 찾을 때 빛이 벌레에서 반사돼서 눈에 들어온다. 즉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거, 광자라고 하는 것이 벌레를 건드리고 거기서 반사돼서 나온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 버러지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거시세계이기 때문에 질량이 크죠. 따라서 이 굉장히 아주 무거운 벌레에 조그마한 광자가 부딪힌다고 해서 이 벌레를 움직이지 않아요. 유의미한 정도의 변화가 안 생긴단 말이야. 벌레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 빛이 가서 버러지에 부딪히더라도 버러지는 뭐 느끼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죠. 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가 나올까요? 바로 전자 얘기가 나오겠죠. 전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봐도 뭐야? 여기서 딱 봐도 아까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계속 대립된 것처럼 여기서도 뭡니까? 버러지로 대표되는 이 버러지가 아까의 야구공이겠죠? 야구공, 그리고 뭐야? 전자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상황이 대비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미시세계인 전자에서는 광자로 측정을 하려고 했을 때 걔가 유의미하게 뭔가 변화가 생긴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자, 보겠습니다. 파장이 짧은 경우와 긴 경우를 해봅시다. 자, 물체들의 위치는 사용된 그 광선의 파장보다는 작은 범위의 정확도로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싶다면 짧은 파장을 사용해야 한다. 자, 이것은 높은 에너지의 광자.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파장과 에너지는 무슨 관계였어?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오케이? 아까는 이제 파장과 운동량의 반비례 관계였는데 뭐 여기도 그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장과 에너지가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여기 그 대전제가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광자가 큰 에너지를 가질수록 운동량이 많이 전달돼서 운동량을 예측하기 힘들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수록 운동량에는 불확정성이 생긴다. 자, 그리고 똑같은 구조가 나와 있어요. 긴 파장의 광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동량의 변화가 적지만 위치가 덜 정확하다. 자, 이 얘기 한 번에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첫째로는 파장이 짧은 광선을 이용하여 전자를 관측한다고 합시다.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대전제가 뭐였어? 대전제? 자, 대전제는 뭐였냐면, 자, 물체들의 위치는 복사선의 파장보다는 작은 범위의 정확도를, 그러니까 파장 이상의 범위의 정확도를 알아낼 수가 없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파장이 이렇게 할까요? 파장이 짧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장이 긴 것으로 전자를 관측한다고 했을 때 파장은 어떻게 쏘는 거예요? 요런 파장을 쏴가지고 전자한테 이 빛을 쏴가지고 관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위치의 정확도는 파장의 길이보다 작은 범위, 즉 요만큼이 파장이죠. 요만큼이 파장. 그러면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요 정도 내에서 위치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 요 정도 안에서 위치의 범위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파장이 길죠? 파장이 길지? 따라서 얘는 요 정도의 범위 안에서 위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더 불확정해? 얘가 더 불확정하고요. 그다음에 얘가 더 불확정성이 적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위치를 잘 봐. 여기서 위치의 불확정성이 높죠. 그리고 얘는 위치의 불확정성이 낮아요. 즉 파장이 짧을수록 이 짧은 파장 내에서의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좋은 상황이란 말이야. 얘가 더 위치를 정교하게 측정해 준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파장이 짧아 빠르게 진동할수록 위치는 잘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였어? 짧은 파장은 에너지가 어떻다? 높다. 즉 문제라는 게 뭐냐면 얘는요 지금 에너지가 높은 상태고 얘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야. 드르륵 하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높겠어. 자, 근데 문제는 에너지가 높은 것을 전자에 충돌시켜가지고 관찰하려고 하면은 운동량,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운동량이 예측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지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짧은 파장을 쓰면 좋을 것 같지만 반대로 위치가 아닌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얘는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적겠죠. 따라서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짧은 파장의 빛을 쓰려고 하니까 이번엔 또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 결국 뭐야? 위치랑 운동량을 모두 다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바로 무엇? 불확정성의 원리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간상에서 어떤 지점이 존재할지에 대해서 확률로만 말할 수 있다. 확률로. 그러니까 이 중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확률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버러지를 보는 것과 전자를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대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옛날에는 입자랑 파동이 서로 관계없는 것으로 간주를 했었죠. 자, 위치 파악할 때 파장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진다. 맞았죠? 내가 방금 여기서 그렸습니다. 3번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구분, 플랑크 상수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뭔 개소리예요. 아까 공식 기억납니까?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구분, 이렇게 해서 4파이였나요? 자, 이런 공식을 갖고 있고, 플랑크 상수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완전히 이거랑 대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래서 완전 다르기 때문에 답은 3번이겠네요. 가를 읽으면서 생긴 의문 중 나를 읽은 후에 해결될 수 있는 내용. 뭐 실험적 입증 나에 안 나오고 있죠. 최소값 이거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플랑크 상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상세계 얘기가 아니고요. 답이 이제 5번이겠네요. 전자를 관찰할 때 광자의 파장이 길고 짧음에 따라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미 나와 있죠. 파장이 길면 위치는 불확정해지고 운동량은 정확해진다. 파장이 짧으면 위치는 정확해지는데 운동량이 부정확해진다. 기억과 다른 니은의 특성. 나 이거 아까 반았지롱. 기억이 뭐였냐면요, 저 거시세계였고요. 니은이 저 전자였어. 이 버러지였던 것 같은데요. 벌레. 자, 니은의 특성. 뭐 미세한 크기여서 감지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복사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얘를 관찰할 때는
얘를 빛을 관찰한다고 했는데 그 니은에는 뭐 복사선이라고 한 걸 봤을 때 뭐 여기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1번이 틀린 거 1번도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봐 복사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예측하기 쉽다 좀 이상하죠. 제한적인 범위에서 운동하는 것도 뭐 얘기 안 나왔고요. 자 이거죠. 물리량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 측정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핵심이었죠. 기억은 물리량의 변화를 무시할 만하지만 전자는 좀만 빛이 닿아도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 물리량 변화를 무시할 수가 없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측정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위치를 측정하네요. 위치를 이제 파장이 어떤 빛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운동량의 불확정성 범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불확정성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지금 여기서 지문에는 안 줬던 정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운동량의 불확정성. 자 요것을 뭘로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의 불확정성이 나온다고 했죠. 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질량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요 불확정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속도에 비해서 무지해도 되는 값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지 판단 해보겠습니다. 야구공의 파장은 너무 작아서 자 야구공의 물질파 말하는 거죠. 물질파 너무 작아서 관측하기 어렵겠군. 지문만 봐도 맞죠? 지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야구공의 파장 이렇게 큰 그 물체는요 물질파의 파장이 너무도 작아가지고 관측하기가 힘들다. 즉 이 질량이 너무나 야구공은 높기 때문에 이 야구공의 파장 자체는 너무 적다. 야구공의 진동성을 관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A 맞는 거죠. 자 네 B 요것보다 긴 파장을 이용하면 자 요게 이제 그 실험 때 관측한 파장이 이거였잖아요. 긴 파장을 이용하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작아지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긴 파장의 특징이 뭐였어? 긴 파장 위치는 더 불확정해지지만 그 다음에 저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작아지는 것이 바로 긴 파장의 특징이었죠. 따라서 파장을 길게 이용하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애초에 측정했던 것보다는 살짝 작아지겠군. 당연히 B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불확정성은 요 빛이 야구공에 영향을 주어 생긴 것이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죠. 빛이 그 야구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구공에 대한 측정에서 야구공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은 최대값이 존재하겠군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공식을 통해서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두 불확정성의 곱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가져야 될 겁니다. 알겠죠? 크게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이 물리량의 특성들을 비교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어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